자, 여러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 431페이지 보니까 미등기 양도자산 있죠? 어떤 건지 한번 봅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이란 본문을 보니까요,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명의로 취득에 관한 등기하지 않고 팔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주는데요.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요, 여러분. 자, 미등기하고 하게 되면 실거래가로 양도차 계산하고, 자, 비과세 감면 다 배제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합니다. 또 그 다음에 또 최고 세율 70%를 적용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양도소득세요. 가, 필, 차, 읊어보세요, 여러분들. 장, 소, 기, 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만약에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이 있는데요.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인데 양도가액이 5억이고요. 5억이고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가 4억입니다. 그랬을 때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미등기 양도하는 건물인데 양도가액 5억, 취득가액 등 기타 필요경비 8억. 8억이라고 그랬어요? 4억. 자, 그랬을 때 양도소득 과세표준 금액은 얼마인가? 얼마입니까? 자,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본이론 때 한번 했었는데, 여러분. 자, 양도가액 필요경비를 빼서 양도차익은 얼마예요? 1억입니다. 그러면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장기 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이 장특공제와 기본공제 배제된다고요? 그럼 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차익과 소득금액이 일치하고 양도소득금액과 과세표준금액이 일치합니다. 그죠? 빼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양도차익이고 뭐가 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됩니다. 자, 양도차익 1억이다. 과세표준금액 얼마예요? 1억입니다. 자, 산출세 구해봐라. 산출세는 얼마입니까? 세율 얼마 적용해? 세율은 얼마예요? 미등기 양도니까 70%고, 그래서 산출세액은 얼마다? 7천만 원이요.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은 양도 차익과 과세표준 금액이 일치합니다. 자,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되니까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미등기 양도하게 되면 필요경비 계산 공제에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미등기 양도하는 자산 필요경비 계산 공제 적용 불이익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필요경비가 계산 공제를 나왔다. 며칠 되기 전에 가면 부정탄다. 371. 맨 위에 토지 건물, 등기된 토지 건물은 취득 당시 기준유가의 양도 당시 아니고 취득 당시 기준유가의 공제를 몇 프로? 3%예요. 근데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몇 프로? 0.3%. 불이익은 있지만 인정한다고 그랬죠? 어떻든 간에 등기된 것의 10분의 1밖에 인정 안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미등기 양도하면 이런 불이익을 받습니다. 교재 431페이지 미등기 양도 자산 불이익사항 봅니다. 제목만 밑줄 그으시면 돼요. 소득세법상의 비과세, 조세 특례제한법상의 감면 둘 다 적용 배제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합니다. 최고세율 70% 적용됩니다. 또 필요경비 계산 공제 불이익이요. 밑줄. 양도차익을 추계 방법에서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 중에서 토지와 건물은 자 밑줄입니다. 등기된 자산은 3%인데 미등기 양도한 자산은 몇 프로? 0.3% 적용한다. 즉 보조산을 보니까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에 필요경비 계산 공제 불이익은 있지만 전부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밑줄 넘어갑니다. 등기 의지하는 경우요. 미등기 양도했는데도 등기된 것으로 의제 봐가지고요. 미등기 양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가지고 등기 의제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자, 본문 보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등기로 양도했음에도 등기하고 양도한 것으로 의제 봐서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70% 세율 적용되지 않고 비과세 감면 적용받을 수 있고 장특공제, 기본공제 적용한다. 자, 어떤 경우에 등기 의지하느냐? 1번이요.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한 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한 자산. 그 장기 할부 조건에다가 여러분이 동그라미, 저희끼리 동그라미 해서요. 요거 지금 받고. 자, 그 다음에 봅니다. 장기할부 조건에다가 여러분이 뭐라고 해놨냐면 장기할부 조건에다가 돼지꼬리 땡냐해서 단기 X해 놓으세요. 단기 할부 조건으로 거래했을 때는 반드시 하고 양도했어야 돼요. 등기 의지하지 않습니다. 단기 할부 조건을 양도했을 때는 장기 할부 조건일 때 등기 의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산을 거래를 하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자산 거래하는데
예를 들어서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장기 할부 거래합니다. 할부금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요. 매도인 갑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첫 해 할부금 받았을 때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죠? 받을 게 주구장창인데 뭘 믿고 넘겨줘요?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 보면 장기 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은 계약 조건 이상 취득 당시에 등기 불가능했죠?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 안 남겨주니까. 그래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등기 의지합니다.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밑줄. 법률의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불이익주지 않습니다. 내가 미등기 양도한 이유가 법원의 결정이나 법률의 규정 때문에 미등기 양도했어요. 불이익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이런 경우는 장특공제, 기본제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지라든가 법령의 요건을 갖춘 8년 제천 작용 농지나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대토하는 농지. 얘네들은요, 여러분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 중요하지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은 높지 낮다 그랬죠. 근데 어떤 간에 배우긴 배울 건데 저를 보세요. 8년 제천 작용 농지나 대토하는 농지에 감면 받으려면요, 그 자체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을 통과해야지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일정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한 소득 비과세는 그 비과세 요건이 있어요. 뭐 쌍방 교환 분합하는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의 큰 편의 4분의 1 이하여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요. 등등등. 그래서 얘네들은 비과세 감면 받으려면 그 자체 요건을 통과해야 되니까 검증받은 애들이죠. 하나의 시험을 통과한 애들이니까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증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감면 대상이 되는 농지는 미등기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증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4번 또 밑줄입니다.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서 등기가 불가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등기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이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사람 많은 데서 예전에 필기만 데서 뒤에서 손 들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무허가주택도 1세대 1주택, 2년 보유 등 보유권이라든가 등등 비과세권을 갖추면 건축 허가받지 않아서 등기금만 안 된 거지 다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비과세 받을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수강생이 이상한데 막 그러더니 교수실 놓고 했어요. 찾아갔어요. 그래서 아까 그 무허가주택 들으라고 그래요. 제가 예규를 보여줬어요. 무허가주택도 비과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는데 이상한데 그래서 갔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옆에 와가지고 아까 그 무허가주택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얘기. 저 지난번에 해드렸던 것 같은데.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과세의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를 불가한 자산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화장실까지 따라와가지고 말이야. 동그라미 5번입니다. 도시개발법 밑줄이요. 동그라미 6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 밑줄이요. 제가 여기 5번, 6번이 나중에 추가된 거였는데 제가 29회 시험 전에 요거 그랬어요.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법령 규정에 의한 거라 요거 등기 의지한다 그랬는데 5번 한번 읽어볼게요.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해서 토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는 토지. 6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상 영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 이런 것들은 법령 규정에 의한 이런 경우 등기 의지에서 불이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법령이 생략되지 않고 나올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요것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9회 때 문제 볼게요.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재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 미등기 양도재산도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미등기 양도재산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비과세 가면 다 배제입니다. 2번 건설업자가 도시개발법에 따라 공상영역 대가로 취득한 채비지를 토지구입 환지처분 공고 전에 양도한 토지는 미등기 양도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도시개발법 어쩌고 도시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 의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2번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미등기 양도재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5번 미등기 양도재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장기 보유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 얘네들은 장특공제, 기본공제 다 배제입니다. 미등기 양도하면. 4번 지문보입니다. 미등기 양도재산의 양도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한 금액을 양도세 결정세액에 더한다. 이게 이제 숫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은 미등기 양도하면 70% 맞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산출세액의 100분의 70을 곱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가필 차장 소기과에서 과세표준 구해요.
그 과세표준 구하면 여기다 곱하기 세율에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고요. 구해진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같은 거 해가지고 세액공제 같은 거 있으면 세액공제하고 공제세액 있으면 빼고 그 다음에 감면받은 세액 있으면 감면세액을 빼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양도소득 결정세액이라는 걸 구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자 우리가 자 미등기양도한 자산 과세표준에다가 과세표준 금액에다가 세율 70%를 적용하는 것이 이 문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산출세액의 70%를 곱해가지고 결정세액에 더한다. 말이 돼요? 아닙니다. 자 그래서 산출세액에 곱한다 그러니까 틀렸습니다.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적용해서 산출세액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이 정답입니다. 도시발법 어쩌고 도시발법 어쩌고 나오면 등기의제 요거 433페이지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는요. 제가 5월 달에 이제 소득세 총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요약집 시작할 때 요약집으로 해서 개정 내용 이제 또 반영됐고 그래서 요약집으로 소득세 총설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 이런 거 하고 양도소득세로 바로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세를 앞뒤로 복습하면서 충분히 이제 충실히 이제 볼 건데요. 그럴 때 이 양도소득 금액 계산 특례에서요. 요게 이제 작년에 시험 문제가 자 독립한 문제는 아니었지만 종합 문제 속에서 정답 지문이 있었고 그 지문에 이제 이 소득금액 특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양도소득금액 계산 특례에서 문제 나올 때가 됐다 그래가지고 제가 많이 강조를 했는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기문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요약집 할 때 5월달에 둘째 주, 셋째 주 그때 요거를 하기로 하고요. 양도소득 계산 특례는 그 중에 하나만 오늘 보고 갑니다.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요것만 보고 갈게요. 요거는 독립한 문제로 나오는 건 아니고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가끔씩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요것만 보겠습니다. 자, 그 양도차손의 통산까지 해가지고 요 내용만 볼게요. 먼저 양도소득 금액의 구분 계산 봅니다. 양도소득 금액은 다음에 소득별로 구분해서 계산한다. 밑줄.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구별해서 계산하냐? 이 경우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밑줄 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소득과 어떤 소득을 별 구별해서 계산하느냐? 먼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기 넘어가 버렸네.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 양도소득과 주식 양도소득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과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합니다. 거기 동그라미 3번까지 되어 있죠. 파생상품 4번을 추가합니다. 그래가지고 넘어가 버렸네. 자 4번을 추가해서 신탁수익권 양도소득 금액 요거 하나 더 추가합니다. 신탁수익권 이게 올해 양도세 대상으로 추가됐잖아요. 그래서 추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얘네들 보시면 자 토지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얘네들 소득금액과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양도소득금액과 신탁수익권 양도소득금액은 각각 구분해서 계산하고 얘네들 서로 결손금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차손 마이너스가 발생했어요. 자 건물 이거하고 주식하고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토지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파생상품 소득금액은 통산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결손 발생했을 때 신탁수익권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양도소득금액은 통산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얘네들 각각 구분 계산하고 결손은 통산하지 않는데 다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다려서 얘네들끼리는 결손을 통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신탁수익권 하나를 더 추가하시고 신탁수익권 양도에 따른 소득 추가하시고 그 다음에 양도차손의 통산을 봅니다. 세일별 공제 방법이요. 위 1의 규정에 따라서 소득 종류별로 양도소득 금액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인 경우에 다음의 순서에 따라 1의 각 소득별로 해당 자산 외에 다른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먼저요. 세율별 공제 원칙이라고 그래가지고 1번 밑줄입니다.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은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는 게 있으면 2번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과 다른 세율을 적용받은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통산합니다. 자 그리고 양가로 2번을 봅니다. 미공제분의 처리요.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소멸한다 밑줄. 그러므로 미공제된 이 결손금,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이 결손금을 여러분의 종합소득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고 다음과 세기한으로 2월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밑줄 짜기요. 그럼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절 봅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갑이라는 어떤 양도자가 양도를 하는데요. 갑이라는 양도자가 양도를 하는데 양도자가 양도를 합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사람이 상가 건물을 옛날에 취득을 했는데 어떤 상권 뭐 괜찮다고 해가지고 상가 건물 사두면 좋다. 이거 여기 상권 유망해서 월세 받고 뭐 하면서 임대 소득으로 사는데 시장이 없다는 둥 하면서 괜찮다고 그래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제법 유동 인구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상가 건물을 샀었어요. 근데 점점 더 보니까 옆에 신상권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여기는 계속 이제 구상권 죽어버리면서 점점 슬럼화 되고 있어요. 자, 건물의 가치가 계속 떨어집니다. 이러다 나는 거의 고점에 샀는데 그래가지고 더 이상 갖고 있다간 더 망하겠다 싶어가지고 팔았습니다. 마이너스 4천 양도소득 결손금이 발생했습니다. 마이너스 4천이요. 양도 차손이 발생했고 또 이 사람이 토지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 2천만 원 발생했어요. 또 같은 연도에 건물을 또 팔았어요. 그래서 양도소득이 만약에 1천만 원 발생했고요. 주식도 팔았습니다. 양도소득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이랬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세율은요, 얘가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 대상이고, 얘는 자 40% 세율 비례세율 대상이고, 얘는 6에서 45% 초과 누진세율 대상이고, 주식은 20% 비례세율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세율은요, 세율별 공제 원칙에서 자 세율은 70%, 60%,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40%, 또 6에서 45%. 요거는 각각이요, 초과누진세율 각각 다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각각 다 다른 세율이. 그러면 먼저요, 결손금을 통산하는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걸 기타라서 얘네들끼리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요 건물에서 발생한 양도차손과 어떤 거를 먼저 결손금을 통산하냐면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손금을 통산합니다. 초과 누진세율 대상. 자, 그래서 결손금 통산했더니 마이너스 3천이요. 자, 남는 거 있죠?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먼저 결손금을 통산하고 남는 게 있으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에서 결손금을 또 통산합니다. 요거하고 결손금 통산해. 그러니까 얼마예요? 마이너스 1천이요. 자, 그러면 이 주식과는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주식과는 소득금의 구분 계산하고 결손금 통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미공제된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여러분의 종합소득금액이나 퇴직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다음 연도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멸입니다. 왜냐하면 세율별 공제에서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을 소멸하는데, 자, 양도소득은 일시적 우발적 소득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 이월하지 않습니다. 소멸하고요. 근데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왔냐? 세율별 공제에 의하여 공제되지 못한 결손금은 5년 범위 내에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X입니다. 5년 범위 내에서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2월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멸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해하고. 그래서 시험 지문에 보기 속에서 또 잘 나오는 것은 하여튼 토지하고 여러분 저를 물어보세요. 토지하고 지상권 양도소득금액은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토지하고 지상권 양도소득금액은 결손금을 통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어?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잖아요. 결손금 통산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예? 자, 여기 토지, 건물, 부동산에 이게 뭡니다. 자, 토지하고 건물하고 그다음에 여기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네들 결손금 통산할 수 있습니다. 자, 주식하고 안 되는 거고 파생 상품하고 안 되는 거 이런 거지. 자, 그다음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다음에 433페이지 배우자 직계점 미수관 2월 과세 특례 435페이지 부당이선 부인 특례는 5월 달에 그때 한 1시간 정도에 걸쳐서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하기에는 시간이 좀 아깝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다음에 자세히 소개해드립니다.
차분하게 배워야 돼 이거는. 넘어가서 439페이지 양도세 납세 절차로 갑니다. 별표 3개죠. 뭐 당연히 양도세 납세 절차는 뭐 여러분들 항상 이거는 시험에 뭐 출제에 항상 1순위니까요. 항상 대비하셔야 되고요. 개요 및 납세지에서 개요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양도소득세는 신고주의 국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세금계산에서 신고 납부합니다. 근데 신고 안 하거나 그러면은 탈루나 오류 있는 신고라면 과세권자가 결정 경정하고요. 양도세 신고 납부 방법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 신고 납부라는 것과 확정 신고 납부라는 게 있어요. 이 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자, 좀 이따가 이제 자세히 보고 납세지입니다. 고주의 양도세 납세지는 밑줄이죠.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그래서 집값과 분류하고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와 그 다음에 양도하는 물건 소재지가 다를 때는 어디를 납세지로 한다고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입니다. 주소지 없으면 거소지로 하고요. 자, 거주자다 그러면 항상 가수 싸이처럼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주 등 개를 말하고, 동그라미 2번 비거주자 그러면 팥가수 마돈나 떠올려야죠. 우리나라 국내 주소 없거나 183일 이상 거수 두지 아니한 개를 말합니다. 자, 비거주의 납세지는 국내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가 없으니까 주소 거소지로 갈 수 없죠. 그래서 국내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국내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를 납세지로 합니다. 당연하죠.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그 국내 마돈나가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원천 소득이 발생한 장소 그를 납세지로 합니다. 440페이지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입니다. 양도세 과세표준 예정신고와 자진납부인데요. 먼저 개요는 여러분이 읽어보는 거고, 그 예정신고 의무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정신고 의무자요. 그 동그라미 2번입니다. 양도 차익이 없거나 양도 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적용한다 밑줄이요.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요. 양도 차익이 없어요. 1억에 사는데 1억 원에 팔았다. 양도 차손 1억에 사는데 7천에 팔았다. 마이너스. 이런 경우에도 예정신고는 하여합니다. 하지 아니한다. 생략할 수 있다. 하지 안 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양도 차손일 때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불이익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하여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무조건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3번 예정신고 기한을 봅니다.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에요. 원칙적으로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자에게 예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자, 그래서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은 부동산 등을 양도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입니다. 양도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아니에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본인 생일날 이렇게 부동산 양도한 것으로 하셔가지고 다 한번 해보시라고 했습니다. 생일이 언제? 네? 4월 27일? 언제예요 그러면? 지난 건가? 4월 27일 언제예요? 어제였어요? 아, 지났구나. 아유, 내가 안 지났으면 많이 축하해 주려고 그랬더니 늦었지만 축하하고, 아이고 지났구만. 다행이다. 자, 4월 27일 날 이거 내가 좀 원하는 생일이 아니었는데 날짜가 좋습니다. 어쩔 수 없지 뭐, 물어봤으니까. 자, 4월 27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예정신고 기한 언제입니까? 4월 27일 날 부동산을 양도했다. 예정신고 기한 언제예요? 자, 그렇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6월 30일입니다. 6월 30일이에요. 6월 27일이 아니에요. 6월 30일입니다.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6월 3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예외를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밑줄입니다.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그 허가일
가로도 밑줄입니다. 계속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에 지정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요. 쫙 밑줄이야.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일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 됩니다. 해제가 있었으면 해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떤 거냐? 사례를 통해서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양도를 하는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를요. 자, 근데 만약에 2021년 4월 만약에 10일 날 대금이 청산됐어요. 근데 만약에 허가를 받은 것은 5월 4일 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입니까? 예정신고기한은 언제까지 예정신고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허가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2개월이니까 7월 31일을 예정신고기한으로 합니다. 자, 왜 이렇게 하느냐? 만약에 일반적인 경우처럼 대금 청산일, 즉 양도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2개월에 이렇게 예정신고하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4월 12일 날 양도세 예정신고 납부를 했는데 나중에 허가를 못 받아. 그러면 민법 배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거래는 허가를 못 받으면 다 꽝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양도세 낸 거 돌려주고 돌려받아야 되고 골치 아파지니까 계약이 유효하게 된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내 이렇게 합니다. 근데 법령에 반대적으로 만약에 허가 후 대금이 청산됐다. 이랬을 때는 허가받아서 계약은 유효하지만 양도가 없으니까 이때 원칙으로 들어가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런 겁니다. 자, 어떤 게 나중인지만 보시면 되고 위에 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바꿉니다. 아니고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이네. 양가로 2번 주식 출자짐을 양도한 경우 봅니다. 주식은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몰아서 합니다. 밑줄입니다. 그 줄 끝에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그래서 분기 아니에요. 상반기, 하반기, 반기 말일부터 2개월이 됩니다. 그러면 자, 만약에 상반기에 4월 27일 날 주식을 양도했다. 예정신고기한 언제입니까? 4월 27일 날 주식을 양도했다. 예정신고기한 언제예요? 상반기 말일 6월 30일.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언제입니까? 8월 30일입니다. 8월 31일. 그래서 상반기에 팔면 무조건 8월 31일 예정신고기한. 하반기에 팔았다. 그러면 하반기 말일은 12월 31일이죠. 그때부터 2개월이니까 다음 연도 2월 말이 됩니다. 다음 연도 2월 말. 자, 분기 아니고 반기라는 걸 꼭 기억하고 주시. 양가로 3번 부담부 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를 보는 경우. 우리가 부담부 증여 배웠는데요. 이거 시험에 아이고 나오기 딱 좋은데 안 나온다 했더니 작년에 나오긴 나왔는데 정답 지문이 아니었어요. 저 어떻든 간에 밑줄입니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입니다. 다른 건 다 2개월인데 얘만 몇 개월이에요? 3개월입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3개월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바꾸면 몇 개월로 바꾸겠어요? 2개월로 바꾸겠죠. 자, 어떻게 잘 알아요, 여러분들? 자, 좋습니다. 자, 441페이지. 이제 예측을 할 수 있단 말이죠. 문제 어떻게 나올지. 441페이지 예정신고 산출세 계산은 참고적으로 보시고, 예정신고 납부를 불이행한 경우 있잖아요. 불이행한 경우 한번 봅니다. 자, 예정신고 납부 양도일이 속하는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 불성실의 가산세입니다. 그때 가산세는 우리 배웠잖아요. 신고불성실 가산세,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 10만 분의 25 적용되는 거 똑같습니다. 441, 442페이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요.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받고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있죠? 요거는 좀 이따가 살짝 말씀드릴게요. 어딜 보시냐면 양도수 과세표준 확정신고 납부를 보겠습니다. 확정신고 납부. 요건 어떤 거냐면 자, 확정신고 납부라는 거예요. 자, 443페이지 예정신고 납부와 확정신고 납부는 어떻게 다른지. 자, 443페이지 확정신고 납세의무자. 자, 두 번째 동그라미 2번. 자, 여러분 밑줄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손 금액이 있는 때도 확정 신고해야 합니다. 자, 똑같아요. 아까 양도 차익이었거나 양도 차손일 때 예정 신고해야 한다고 그랬죠? 양도소 과세 표준 금액이었거나 결손 금액이 발생한 때도 확정 신고는 하여야 하는 거지. 하지 아니한다, 할 필요 없다, 생략할 수 있다. 다 틀립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확정신고를 보겠습니다. 확정신고 기간 언제까지 확정신고하느냐? 확정신고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에 자 양도소 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 과세 표준을 과세기간에 미치릅니다. 그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언제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납부합니다.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관한 그 예외는 읽어보시면 돼요. 허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다음 연도 5월 달인데 읽어보시고 확정신고 생략이 또 중요하죠. 자 밑줄입니다.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어요. 예정신고했어요. 양도일이 속한다 말일부터 2개월이네. 근데 뭐하러 다음 연도 때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데 또 밑줄입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누진세율 적용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냐다. 즉 예정신고했는데도 확정신고를 또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4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만 자 밑줄 긋고 나머지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 번 양도하거나 그럴 때 이제 그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에 그런 걸 감안해서 마지막에 예정신고 해야 한다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당연도의 누진세율 중 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 금액과 합산해서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예요. 자 봅니다. 어떤 얘기인지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양도자가 있는데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동안에 이때 건물을 양도했습니다. 양도소득이 4천만 원 발생했고요. 이것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예정신고했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 기간 동안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네?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 예정신고 했어요. 세금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뭐하러 확정신고를 또 해요.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번에 보세요. 이 사람이 자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양도수익이 3천만 원 발생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소득세는 인세예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을 원래 전부 다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이게 비례세율 대상이면 뭐 합하든 따로따로 하든 세금 계산 달라질 게 없는데 비례세율 대상일 때는 근데 누진세율 대상일 때는 자 요 과세 표준이 요만큼인데 합해서 세율 만큼 적용받는데 합산했더니 과표가 달라져서 더 높은 세율 적용받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자 마지막에 예정신고할 때 있죠. 이것을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7천으로 해서 이제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해당되는 누진세율 적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 예정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산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요. 자 그리고 더 이상 양도한 거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 해야 됩니까? 예정신고 한 자는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하러 또 여러분들?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정신고할 때 합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합산하지 않고 또 요것에 대해서만 예정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합산하면 과표 달라지고 세율 달라지는 이런 경우인데 그럼 그때는 반드시 그 다음 연도에 합산해서 세금 계산해서 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다른 것들도 그런 거예요. 다 여러 번 자산을 양도할 때 세금 계산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에 마지막에 그런 걸 감안해서 예정신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그런 걸 감안해서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갑니다. 444페이지 4번의 확정신고 납부의 불이행의 경우 가산세입니다. 동그라미 1번에 확정신고 납부의 가산세는 예정신고 납부에 적용되는 가산세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신고불성 실가산세 40, 20, 10% 깔고 1일 0.025% 똑같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다만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의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한 가산세, 가론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한정해서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밑줄 쫙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게 어떤 거냐면 쫙 밑줄 그어놓고 여러분요, 한번 봅니다. 어떤 얘기냐? 자, 밑줄 쫙 걷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입니다.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요만큼이 부과됐었는데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시험에서 나왔던 것이 확정신고 납부 시에 예정신고 납부와 관련해서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에 대해서도 확정신고 납부 시에 다시 가산세가 부과된다는데 다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중에 따른 가산세는 아까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요. 그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몇 년 내요? 5년 내 해당 건물 양도할 때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서 계산하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고 그랬죠? 자, 밑줄입니다. 해당 건물 감정가액, 증축한 부분에 한정해서 또는 환산취득가액에 얼마요? 100분의 5예요. 산출세액의 100분의 5가 아니에요. 자, 5 해당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 즉 5%의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 양도세 산출세액이 없을 때도 어떻게 한다? 적용합니다. 자, 다시 앞으로 한 장 가시면은 앞으로 한 장 가시면 442페이지에 6번에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 여기 어떤 거냐면요. 요건 이런 얘기예요. 자, 요 가산세 감면에 대한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 봅니다.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예정신고 납부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그러면 남남이에요. 남남.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어떤 관계냐? 남남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봅니다. 저거 뒤에 있는 건데 이것도 받고. 자, 남남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물라고 넘어가 그랬는데. 자, 여기 보세요. 남남인데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정신고 확정신고 납부는 어떤 관계냐? 남남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합니다. 어떤 그 수강생분들 얘기해 드렸는데 제가 수강생분들 빽빽히 그 시절이 그립네요. 오프라인에 수강생분들이 강의실에 빽빽히 들어서 있는, 그래서 서로 자리 싸움하는 그런 풍경이 참 그립습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빽빽히 차가지고 그냥,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중년의 어떤 남녀 수강생이 자연스럽게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짝이 돼가지고 그날따라 짝으로 앉아가지고 같이 둘이서 분위기 좋아해 그냥 쏙딱대고 뭘 그냥 알려주고 서로 뭐 하고, 그래서 제가 장난으로 둘이 어떤 관계예요? 딱 그랬더니 깜짝 놀라면서 아무 관계 아니라고 펄쩍 뛰고, 자, 그랬던 얘기 드렸죠. 자, 아무 관계 아닌 게 아니라 동문수학과는 짝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합격해야 되고 독고협력하고 나가서 실무에 나가서도 공동 중개해야 되는 소중한 짝인데, 자, 예정신고를 불성실했습니다.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했어요. 예정신고 불성실했을 때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예정신고를 불성실한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이행하면 예정신고에 대한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OX예요. 예? 자, 틀렸습니다. 남남이라고 금방 얘기했는데 제가 남남이라는 얘기를 그렇게까지 강조했구만. 예정신고, 확정신고는 남남이에요. 예정신고 불성실해요.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더라도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는 적용돼요. 다만 예정신고 불성실했는데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이행하게 되면 예정신고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있죠? 요거 10%를 깎아줘요. 10%가 아니라 50%를 감면해 줍니다. 죄송합니다. 50%를 감면해 줘요. 그러니까 무신고는 원래 20%인데 50%를 감면해 주니까 10% 적용되고, 과소신고 가산세는 10%인데 절반 깎아 주니까 5%만 적용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팔면은 무조건 양도리 조건에 말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 납부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안 했다 그러면 그래도 그나마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그래도 가산세 절반을 깎아주니까 그나마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요거 그 얘기예요. 그래서 무신고 가산세 감면 읽어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예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했는데 과소신고한 거 하거나 양가로 이번 예정신고 기간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이게 불성실했을 때 다음 연도에 확정신고를 하게 되면 이 과소신고 무신고 가산세 몇 프로? 50% 감면해 준다는 얘기 읽어봅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냐면 444, 445페이지 문제는 여러분이 좀 풀어보시고요. 나중에 풀어보시고 복습점에서 풀어보시고 446페이지 물납을 보겠습니다. 자, 양도세는 물납돼요, 안 돼요? 양도세 물납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종부세, 양도세 물납 안 돼요. 아무리 꼬셔도 먹으면 안 돼요. 물납 안 됩니다. 근데 뭐는 돼요? 분할납부는 됩니다. 자, 분할납부 한번 보겠습니다. 고자로서 예정신고 납부 또는 확정신고 납부에 따라서 밑줄입니다. 납부할세액이 각각 1천만 원 초과하는 자 밑줄이고 동그라미
자, 1번이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는. 그 납부할세기 일부를 밑줄이고 동그라미 2번이요. 그리고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밑줄이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분납기한 2개월이고요. 자, 얼마를 어떻게 분할 납부할 수 있느냐? 자, 1천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그래서 2천 이하, 2천 초과로 나눠서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1천만 원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깔고 1,00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예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납부할세기 1,200입니다.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얼마입니까? 1,200일 때 200. 1,400이면 얼마요? 400만 원 최대 분납 가능하고 1,800이면요? 1,800이면 800만 원.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시험에서 나오기는 양도세 납부할세기 1,600만 원인 경우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600만 원이다. 맞잖아요. 답 맞춰야지. 그러면 1,200일 때 200, 1,400일 때 400, 1,800일 때 얼마냐? 800. 이런 식으로 맨날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시험에서 실전에서 납부할세기 1,6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은 600만 원이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아, 이거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못 맞히면 곤란해요, 여러분들. 자, 2천만 원 초과했을 때는 50% 이하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절반 깔고 나머지 금액 절반 분할 납부. 양도세 납부할세기 2,4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 가능 금액 1,200, 3,600일 때는 1,800 절반까지 분할 납부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 신청 기한은 세 번째 줄 보세요. 확정 신고 기한 또는 예정 신고 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그러니까 그 기한 내만 신청서 제출하면 됩니다. 나눠내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뭐 10일 전 이런 거 아니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봅니다, 여러분들. 자, 시간이 좀 없지만 한번 봅니다. 재산세는 물납 허용되는데 납부할세 1천만 원 초과할 때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에 한해서 물납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시군구에 있는 걸 안 되고요. 종부세는 물납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종부세 물납 안 되고 분할납, 자, 양도세 물납 안 됩니다. 얘네들 물납은 안 되고 분할납부만 됩니다. 자, 그러면 분할납부로 한번 또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요, 재산세는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네?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종부세는 분할납부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250만 원 초과할 때요. 제가 여러분 우리 집은 재산세나 종부세를 250만 원 넘게 내는 분 윙크해달라고 그랬었잖아요. 이거. 자, 양도세는 생각 안 난다고 하지 마세요. 금방 보니까 얼마요? 1,000만 원,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자, 분납기한 재산세는 납부기한 지나서 언제까지요? 2개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내, 6개월 내. 양도소득세는 2개월 내 분할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분할납부 처리 기준을 보시면요. 분할납부 가능 금액. 재산세, 종부세는 25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그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줍니다. 자, 500 이하일 때는 재산세 250만 원 초과하는 금액. 자, 종부세는 해당 세액에서 250만 원을 차감한 뺀 금액 분할납부니까. 자, 최소한 둘 다 납기내 얼마 깔고 250 깔고 나머지 금액 분할납부. 그 사례 아예 외우더라고 그랬어요.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일 때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 얼마다? 150만 원, 150만 원. 250 깔고 나머지니까 150만 원 최대 분할납부 가능하고 이런 것들. 자, 양도소득세는 납부할세액이 1,600이다.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 얼마다? 600. 1,000 깔고 나머지. 500 초과했을 때 재산세나 종부세는 각각 납부할세액이 700이면 최대 분할납부 가능 금액 얼마다? 350만 원. 절반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까 납기내 최소한 절반 깔고 나머지 금액. 양도세는 자, 2천만 원 초과했을 때 자, 예, 절반까지 해도 분할납부할 수 있으니까 양도세 납부할세액이 2,400이면 1,200, 3,600이면 1,800 분할납부. 이렇게 했습니다. 정확히 다 처리 기준까지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양도세는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어요.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지 부가세 아닙니다. 그래서 예, 양도세 납부세계 부가세목은 없는데 거기 보세요. 교재 447페이지 감면받은 게 있을 때만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됩니다. 감면세계 20%로요. 양도세 결정 경정 징수환급은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449페이지 국일산에 대한 양도세입니다. 오늘 조금 더 봐주셔야 돼요. 고기 한번 드시고요. 자, 목운동 다시 공들여서 합니다. 아이고 자, 공들여서.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다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 요거 빨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오늘 마칩니다. 먼저 국외재산에 대한 양도세는요. 개요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거고요. 우리가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을 양도했을 때도 우리나라 국세청에서 소득세 과세를 합니다. 그럴 때 국내 자산 양도와 비교하는 게 포인트고요. 납세무자 보겠습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납세무자는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몇 년 이상? 5년 이상 주소고소득 고자만 해당합니다. 그래서 3년으로 바꿔서 시험에 몇 번 나왔었어요? 아니고 5년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고소득 고자만이 납세가 있다. 즉 비고자, 마돈나가 미국에 있는 부동산 팔았어요.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비고자나 5년 미만 주소고소득 고자는 국외자산에 대한 국외자산에 대한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고요. 그 표 여러분들이 반드시 별 표시해서 딱 알아두셔야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하여튼 국내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비고자도 납세무 있습니다. 마돈나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 팔았을 때 당연히 납세무 있습니다. 근데 자, 국외 소재 자산을 양도했을 때 비고자 당연히 납세무 없고 고자도여야 되는데 고자도 그냥 고자 안 되고 5년 이상 주소고소득 고자만이 납세무가 있지 5년 미만 주소고소 4년 주소고소득 고자는 납세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과세 대상을 봅니다. 자, 국내재산 양도와 비슷한데요. 국내재산 양도와 비슷한데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국외에 있는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국외에 있는 다음의 자산을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다만 여기 비추려 다음에 따른 소득이 국외에서 외국 돈을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 변동으로 인해서 외화 차익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여기 밑줄입니다.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 범위에서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외국 돈을 빌려가지고 이렇게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저기 부동산 임차권 있잖아요. 이 부동산 임차권 보조단을 좀 보세요. 부동산 임차권 국내재산 양도 시에는 반드시 등기된 것만 대상인데 근데 국외재산 양도의 경우는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당연하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남극, 북극,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남미, 북미, 중미 또 어디 있어요? 하여튼 전 세계 부동산에 대해서 어떻게 등기부를 관리하고 기준시가를 매겨요. 그래서 등기나 기준시가에 관련한 내용은 국외재산 양도시에는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고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되고 또 아까 해당 환차익 양도소득 범위에서 제외하고 포함으로 바꾸겠죠. 450페이지 양도차익 계산입니다. 양도가액이요. 동그라미 1번 국외재산의 양도가액은 밑줄입니다. 그 자산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밑줄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다만 밑줄입니다.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따라 될 그래서 실거래가액 동그라미 시가액 동그라미요. 자, 근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른다. 밑줄이고 보충적 평가 방법이 동그라미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국내 자산이나 국외 자산이나 원칙적으로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에요. 근데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 이거 작년에 또 정답적으로 나왔었는데 시험에 또 어떻게 나오냐면 실지 거래가액이 있는 경우에도 국외재산 양도시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있더라도 그 나라에 실지거래액이 있더라도 그 나라의 양도자산이 소지하는 국가의 양도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의한다. OX. X입니다. 실거래가액이 있을 때는 실거래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불분명할 때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는 거고 시가 적용할 수 없을 때 보충적 평가 방법을 적용합니다. 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봅니다. 양가로 2번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서 그 취득가액도 똑같아요. 기억번 해당 자산의 취득에 든 실거래가액을 말한다. 밑줄 실거래가를 적용하고 다만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계속 밑줄이요. 양도자산에 소지하는 국가의 취득 당시 현황을 반영한 시가에 하고요. 그래서 실거래가액 동그라미 여기 시가의 동그라미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여러 가지 보충적으로 이제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고려해서 취득가액 산정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양도차익의 원화환산인데 정확히 얘기하면 원자를 외자로요. 원화환산인데 원자를 외화환산으로 해요. 외화환산으로. 양도차익의 외화환산입니다. 그래서 원자를 외자로요. 외화환산.
양도책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격 및 필요경비를,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계속 밑줄이요. 외국환 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제종환율에 의해서 계산한다. 외국에서 거래했으니까 달러나 파운드나 엔화를 우리나라 돈을 환산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일회 규정이 적용함에 있어서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기 접수일, 인도일 상수일 중 빠른 날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을 본다. 한번 눈여겨두시고요. 양도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에서, 자, 장기 포획공제 밑줄입니다. 국일예산 양도의 경우는 장특공제 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준다 그랬어요?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가 신경 써가지고 장기 보유 뭐로 유도해줘요? 자, 안 해줍니다. 451페이지. 근데 기본공제는 적용합니다. 기본공제는 똑같이 적용합니다. 세율이요. 이쪽 세율 거기 보조단을 먼저 보세요. 등기 여부나 보유기한 관계없이 국외산 양도시에는 무조건 뭐다? 6에서 45% 초과투자세를 적용합니다. 뭐 70%, 60%, 50%, 40% 이거 비례세율로 하면 무조건 틀려요. 예? 그래서 등기나 보유한 관계없습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 등기 여부는 애초에 관계가 없고, 그 다음에 보유기간 1년 미만 보유했다고 50% 아닙니다. 무조건 뭐다? 6에서 45% 초과준세율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국외 소지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1년 미만 보유했을 때는 50% 알겠습니다. 무조건 6에서 45%입니다.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외국납부세 공제 봅니다. 작년에도 지문에 나왔는데 국외재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로서 그 양도소득에 대해서 국외 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했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는, 자, 다음에 방법 중 하나를 밑줄입니다. 다음에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다. 그 외국에 세금 낸 게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세금 계산해서 다시 세금 계산할 때 그 외국 납부세액을 공제를 해줘야지. 그 공제 안 하면 우리나라에서도 과세하고 외국에서도 세금 냈고 이중과세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공제를 해주는데 어떻게 공제해 주느냐? 예전에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만 있었는데 지금은 가필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는 거. 그래서 둘 중 어떤 그 제목만 아시면 돼요. 세액 공제 방법 밑줄, 필요경비 산입 방법 밑줄. 둘 중에 선택해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 바꾸면 뻔하지 뭐.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법으로만 공제한다. X죠?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과 선택해서 공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확정신고 읽어보는 거고 넘어갑니다. 물납 분할납부인데, 자, 양도소득세 분할납부에 관한 규정은 국내 재산과 동일하게 적용하는데 물납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당연하죠.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의 국가경제까지 이거 물납이요. 물납. 아프리카 탄자니아 공화국 정글에 있는 부동산 물납한다. 잠비아 공화국 채권으로 물납한다. 골치 아프잖아요. 국내 예산도 물납을 안 해주는데, 그래서 국외 예산 당연히 물납 안 해주고, 근데 분할납부는 되고요. 준용 규정 읽어보시고, 준용하지 않는 건데 특히 여러분 거기 준용하지 않는 거 미등기와 관련한 이런 것들,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적용이 없어요. 또 단기 보유 자산에 대한 뭐 여기는 50% 40%만 나와 있지만 뭐 70% 60% 뭐 50% 40% 이런 비례세율은 무조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외에 소지하는 자산의 양도세율은 무조건 뭐만 적용돼? 6에서 45% 초과투자세율만 적용됩니다. 국외에서는. 그리고 기준시가, 우리나라가 전 세계 부동산 기준시가를 어떻게 매겨요? 그러니까 기준시가에 관한 것은 적용이 없고, 등기 적용이 없고요. 국내산 양도와 국외산 양도 비교인데, 이것은 여기를 보세요. 이걸 보면서 오늘 표를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거기 자, 문제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고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보면 복습하면서 오늘 표 비교를 통해서 국내산과의 비교를 보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시면 어떤 거냐? 여기를 보겠습니다. 자, 국내산 양도와 국외산 양도 비교를 보면서 오늘 복습하고 가름하고 이거로 마치겠습니다. 여기 보세요. 자, 국내산 양도 시에 거주자는 국내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주둔 개인을 말합니다. 국외산 양도 시에 거주자가 납세자가 되는데, 그때 거주자는 양도를 현재 계속해서 몇 년, 자, 계속해서 몇 년? 5년 이상 주소 거주둔 거주자만이 납세자가 됩니다. 3년으로 바꿔서 시험에 몇 번 나왔어요. 5년이고. 자, 국내산 양도 시에 부동산 임차권은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인데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 아니고, 국외재산은 등기와 무관하게 대상이 된다. 등기와 관련한 내용은 적용이 없으니까요.
양도소득세 계산 시에 국내산 양도 또는 국외산 양도는 실거래가를 정해서 실지 양도한 가액, 실지 취득한 가액을 정해서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그럴 때 국내산 양도 시에 자,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만약에 불분명하다. 그러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추계해서 경정했습니까? 어떻게 추계해서 정한다? 매, 감, 기 순서고, 콕 집어서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어떻게 취득가액은 추계해서 정했습니까? 매, 감, 환, 기 순서로 경정했습니다. 근데 국외산 양도 시에는 원칙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실거래가를 정하는데, 이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어떤 걸 적용한다? 그 나라의 양도 당시 그 자산 양도 당시 그 나라의 현황을 반영한 뭐 시가에 의하고, 시가라는 게 없을 때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한다 그랬습니다. 예? 실거래가 적용이 원칙이지만 실거래가 확인되지 않으면 시가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율이요. 자, 국내산 양도 시에 보유한에 따라 차등세율 적용되고 미등기 70% 적용되는데, 근데 주택조합원 입주권 올해 6월 1일 양도분부터 주택조합원 입주권 1년 등기됐을 때 1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몇 프로? 70%. 주택조합원 입주권.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0%. 2년 이상이면 6에서 45% 초과손세율이에요. 근데 주택 분양권은 1년 미만 보유했다 몇 프로? 70%. 1년 이상 2년 보유했어도 몇 프로? 60%. 주택 분양권, 그러니까 주택 분양권 무조건 70%, 60%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자, 근데 국외산 양도 시에는 무조건 좌우지간 뭐만 적용된다? 6에서 45% 적용됩니다. 6에서 45%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요, 장특공제. 자, 국내산 양도 시에는 등기되고 국내에 소지하는 등기되고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건물 및 조합원 입주권 장특공제 대상입니다. 그죠? 예. 근데 그래서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제외하고 비삼용 토지도 공제 대상이 되고, 다만 조정 대상 지역 내 1세대 2주택 이상 다주택은 장특공제 배제되고,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근데 국외에서는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다른 나라 국가공제 신경 안 써요. 근데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깔아줍니다. 그래서 양도 기본공제는 소득별로 기본공제나 국내산 양도시는 뭐만 아니면 미등기 양도 아니면 싹 다 깔아주고요. 그 다음에 소득별로, 그래서 부동산 등과 주식과 파생상품, 신탁수익권, 소득금액별로 각각 얼마씩 연 250만 원씩 공제합니다. 네, 기본공제 국외에서는 똑같아요. 공제받을 수 있고, 물납 국내든 국외든 다 안 돼요. 분할납부는 국내산이든 국외산이든 허용합니다. 그래서 국외산 양도의 경우 장특공제 안 해주고 기본공제는 되고, 물납 안 되는데 분할납부는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봤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3, 4월 과정, 심화 과정 수강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봄날에 찬란한 햇살 부수어지는 거리를 묵묵히 걷고 또 걷자. 조각바람에도 자꾸만 흔들리는 다짐만 애써 매만져 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4월 말, 5월 달 행사도 많고, 날씨도 그렇고 흔들리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 지내셔야 되고, 우리 5월에 또 핵심 유학직 과정으로 또 씩씩한 모습으로 여러분들 뵙기를 바라고, 자, 오늘까지 또 3, 4월 과정 수강하시느라고 고생한 여러분 본인과 여러분 동료와 저에게 힘찬 박수 치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